포로가 단 2명입니다. 수천 명이 죽어나간 전쟁에서 살아서 잡힌 사람이 단 2명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전쟁입니까? 2024년 10월 북한군이 러시아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만 4천 명이 넘는 북한 병사들이 쿠르스크 전선에 있어요. 그중 9,500명이 실제 전투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총국 HUI의 2026년 5월 4일 보고서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 숫자를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누적 사상자 7,058명, 전투 참여 인원 9,500명 중 7,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사상률이 74%입니다. 파병 약 18개월 만에요. 근데 포로는 2명.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전쟁이 치열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김정은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결과예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전부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남서부 지역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역사상 최대 탱크 전투가 벌어진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에서 21세기 가장 기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군이 그 광활한 평야지대로 내몰렸습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어떻게 썼냐고요? 인해 전술이에요. 쉽게 말해 사람을 총알바디로 쓰는 겁니다. 탱크도 아니고 드론도 아니고 사람을 대규모로 몰아서 적진을 향해 돌격시키는 거예요. 현대전에서는 사실상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 존 커비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군의 인해 전술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단일 주일 만에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일주일에 1,000명이에요.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겁니다. 쿠르스크 평야는 가릴 게 없어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탁 트인 벌판이에요. 거기에 드론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쏟아지는데 북한군은 그냥 앞으로 뛰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군은 드론이 뭔지 몰랐어요. 탈북민 출신으로 현재 HRF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민 씨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통보받지 못한 채 파견됐기 때문에 러시아군과의 교신 문제가 컸고 이는 북한군의 전력 손실로 이어졌다. 교신 문제. 이게 핵심이에요. 러시아 군인들이 러시아어로 명령을 내립니다. 북한 군인들은 한국어밖에 몰라요. 통역이 있다고 해도 전투 중에 통역이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러시아군 포로 중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했다. 명령을 못 알아들은 채로 전선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드론이에요. 북한은 지금까지 드론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훈련도 없었어요. 머리 위에서 소리도 없이 날아오는 FPV, 드론, 적의 참호를 정확히 찾아 들어가는 정밀 드론, 이런 무기를 처음 본 군인들이 벌판에 서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병사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18살에서 22살, 신병들이에요. 탈북민 출신 소자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오직 충성심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병을 선발했다. 경험 많은 베테랑이 아니라 충성심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현대전 전장에 던져진 겁니다. 게다가 상당수는 자신이 전쟁터에 가는 줄도 몰랐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왜 포로가 2명밖에 없냐고요?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북한군은 파병 전에 이미 지침을 받았습니다. 포로가 되는 건 변절이에요. 국가에 대한 배신이에요. 만약 포로가 될 상황이 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합니다. 이게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영국 언론 더 인디펜던트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군에게 포위된 북한 병사가 생포 직전에 자기 손목을 스스로 물어뜯으려 했다는 겁니다. 자해를 해서라도 포로가 되는 걸 막으려 한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이 병사들을 칭찬했습니다. 자폭한 병사들을 영웅으로 선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폭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요구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죽는 게 옵션이 아니라 죽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자폭 명령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살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아무리 충성심이 강해도 죽음 앞에서 망설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끝까지 투항을 거부했을까요? BBC 코리아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포로가 되면 북한의 남은 가족이 보복을 당합니다. 북한 체제에서 가족 연좌제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본인이 변절하면 부모, 형제, 심지어 자녀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어요. 이 공포가 병사들을 전장에서 발목 잡는 겁니다. 투항을 선택하는 순간 살 수 있지만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자폭을 선택하면 죽지만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전장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볼모로 잡혀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겁니다. 북한군은 신분증을 가지고 전선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신분증이 가짜예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군은 러시아 소수민족인 투바인으로 위장한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투바 공화국은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지역으로 외모가 아시아계에 가까워서 북한인과 구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죽어서 신원 확인이 되더라도 기록상으로는 러시아 소수민족 병사예요. 북한군이 아닌 거예요. 북한도 부인하고 러시아도 부인하고 시체도 증거가 안 돼요. 이건 단순한 위장이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사전에 기획된 은폐 시스템입니다.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이미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죽어도 공식적으로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수천 명이 죽었는데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죽은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7,058명이라는 수치, 우크라이나 측에서 발표한 거 아닌가요? 교전 당사자니까 과장할 수 있잖아요. 맞는 지적이에요. 공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7,058명은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 허르의 2026년 5월 4일 발표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북한군 피해를 크게 발표할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출처들도 봐야 해요. 한국국정원이 2026년 2월 국회에 보고한 수치는 사상자 약 6,000명이에요. 그리고 BBC가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추정한 사망자 수는 최소 2,300명 이상이에요. 위성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출처가 달라도 방향은 같아요.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고 그 규모가 전투 병력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2명이라는 사실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북한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수천 명이 죽는 동안 살아서 잡힌 사람이 2명이라는 게 이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팩트입니다. 2026년 4월 27일 평양에 건물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건물인지 느낌 오시죠? 파병 병사들의 영웅적 전투를 기념하는 곳이에요. BBC가 위성사진을 분석했더니 이 건물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불과 6개월 만에 완공됐어요. 북한이 이걸 얼마나 급하게 지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역설이 있어요. 이 기념관이 기념하는 전투에서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2,251명이에요. 부상자까지 합치면 7,058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북한 정부는 이 죽음을 가족들에게 알렸을까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파병 자체가 없었어요. 신분증은 위조됐고 시체는 투바인으로 등록됐어요. 가족들은 자식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양 한복판에는 영웅 기념관이 세워진 거예요. 죽음은 은폐하고 죽음의 의미는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 체제의 작동 방식이에요. 살아서 잡힌 2명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 두 사람 26살과 22살입니다. 이름 이니셜만 공개됐는데 이 씨와 백 씨예요. 이들이 어떻게 포로가 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한 행동은 알려졌어요. 친필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우크라이나는 이 두 사람을 북한이나 러시아에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제네바 협약상 포로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특히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요.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가 면담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인도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엄청난 뇌관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오면 북한이 파병을 공식 시인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러시아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처우는 지금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손해보면서 왜 계속 파병하는 걸까? 한국 국정원의 평가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6,000명의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현대 전투 전술과 전장 데이터를 획득하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게 핵심이에요.
북한 입장에서 이 전쟁은 손해가 아닐 수 있어요. 수천 명의 병사가 죽었지만 살아남은 병사들은 20일 세기 현대전을 몸으로 배웠거든요. 드론 전술, 참호전, 포병 운용, 전자전.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채터마우스 코리아 분석가 에드워드 하웰은 이렇게 봤어요.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건 첨단 미사일 기술이며 위성, 재래식 무기, 미사일 운반 시스템 개선이 목표다. 병사들의 목숨을 주고 첨단 기술을 사는 거예요. 이게 소름 돋는 이유는 이 계산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간 병사들의 경험이 북한군 전체의 전투력으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대서양위원회의 피터 디킨스는 이 파병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사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이만한 규모의 외국군이 타국 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있긴 해요. 6.25 전쟁 때 중공군 인해 전술. 그때도 대규모 보병 돌격에 막대한 사상자가 났어요. 근데 그때는 드론이 없었어요. 지금은 머리 위에서 정밀 드론이 날아다니는 시대예요. 인해 전술이 얼마나 더 치명적인지 지금 쿠르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대칭 전쟁에서 외국군이 소모되는 구조요. 근데 소련군은 자국민을 위한 전쟁이라도 했어요. 북한군은 타국의 전쟁에서 소모되고 있어요. 그나마 한국과 비교하면 더 잔인해요. 베트남전 때 한국군도 파병됐죠. 근데 한국군은 자원 입대였고 급여를 받았어요. 북한군은 강제 동원 의혹이 있고 참전 사실조차 몰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돌아가는 병사들,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현대전을 경험한 병사들이 북한 군대로 돌아가요. 드론을 알고, 참호전을 알고, 포병 운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험이 북한군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국정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죽어간 병사들의 가족들은요, 공식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기념관은 세워졌지만 이름은 없어요. 영웅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CSIS 빅터 차 교수는 이렇게 봤어요. 북러 협력의 장기적 결과가 한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진다면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 이 전쟁은 북한과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북아 안보판 전체를 흔드는 변수예요. 정리해드릴게요. 쿠르스크 전선의 북한군 9,500명이 전투에 투입됐고 7,058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사상률 74%. 포로는 단 2명. 포로가 없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에요. 자폭 명령, 가족 인질, 위조 신분증, 드론 전쟁 무경험, 언어, 소통 불가. 이 모든 게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리고 평양에는 영웅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죽음은 감추고 영웅 서사는 챙기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건 북한이 러시아에 이용당한 것이다. 아니다. 북한도 기술과 경험을 얻었으니 계산된 거래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장에서 오늘도 18살, 22살 북한 청년들이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채널에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